예, 60여 년을 남과 북으로 떨어져 살았던 이산 가족들 어제 오후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꿈에 그리던 얼굴을 직접 만져도 보고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식사도 하면서 상봉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객실에서 가족들만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정치부 이승국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이산 가족 상봉 행사 두 분 지켜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 또 가슴이 뭉클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격의 눈물바다 상봉장인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먼저 이 기자, 상봉 첫날 남북 이산 가족들 어떤 일정을 보냈고 또 만남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 좀 이야기 좀 해주죠. 어제 상황요? 네, 그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진 게 2015년 10월 이후에 3년 만입니다. 그 89명의 우리 측 이산 가족들이 북측 가족들을 어제 만났는데요. 그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길게는 68년 만에 혈육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첫 단체 상봉이 시작이 돼서 근데 이제 시작이 되자마자 상봉장인 금강산 호텔은 금세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예. 처음에는 약간 대면대면한 모습으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렇게 확인도 하다가 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상봉자들은 서로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2시간의 단체 상봉을 마치고 나서 저녁 7시부터는 또 2시간 동안 북측이 주최한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 상봉 뒷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어제 만나고 나서 있었던 좀 몇 가지 이야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연들이 많이 있었다면서요? 네. 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우리 측 89명의 상봉자 가운데 부모 자식 간의 만남, 그러니까 직계의 만남은 7명이었습니다. 그 먼저 이제 올해 92살의 이금섬 할머니도 이 중에 한 분인데요. 이금섬 할머니는 어제 그 상봉장에서 북측의 아들 이상철 씨를 본 순간 얼굴을 부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예. 모습 화면이 나오는데요. 예. 이금섬 할머니는 전쟁 중에 당시 3살이었던 아들 이상철 씨와 헤어진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7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만난 아들의 손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99살 한신자 할머니도 북측에 있는 두 딸과 감격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한신자 할머니는 두 딸을 친척집에 맡겨두고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긴 이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9살 유관식 할아버지도 북측의 딸 유연옥 씨를 만났습니다. 유 할아버지는 또 정말 참 약간 기가 막히는 사연인데 전 부인과 헤어질 당시에 뱃속에 이제 딸이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모르고 헤어졌는데 이번에 알게 된 그렇죠. 거예요. 이번에 상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예. 이번에 그 딸과 진짜 70년 만에 만나게 됐다는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는 또 국군포로하고 전신합북자 6가족도 대상에 포함이 그렇죠. 됐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나서 우리 상봉자들은 북측의 조카나 이런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예. 그 분위기도 좀 좋았다고 뭐 남북 관계를 반영하는 거 좀 보면은 그 북한에서 이제 보장성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태도도 좀 꽤 많이 우호적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한 분은 이 언론을 보니까 한 분이 우리 이산가족 한 분이 조금 공식 행사 전 일찍 가셨나 봐요. 가가지고 두르면 되니까 예. 이거는 나중에 올까요? 그러니까는 그럼 지금 만나 보시라고 그래도 한 분만 유일하게 공식 행사 전에도 먼저 만난 사례도 있다고 네. 뭐 그렇게 많이 편의도 봐주는 모습이었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그래, 있었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네, 이렇게,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워낙 고령이신지라 또 오해라는 이런 장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건강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언제 봐도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뭐 방금 이웃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오랜만에 지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21차 상봉 행사인데 이번 상봉 행사는 예전과 좀 다르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21차 21번째죠. 2000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21번째인데도 여전히 그 만나는 장면들은 그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뭐 감동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그 계산을 해보니까는 56만 9,400시간 이게 65년의 시간이 그런데 56만여 시간을 기다려서 11시간을 만나는 상봉이더라고요. 참 마음이 이게 11시간 이번에 기회를 많이 주어서 이게 만나는 시간이라 그런데 11시간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참 사람 마음을 좋으면서 한편으로 되게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한번 뵙게 되면은
또 두 번 만나기 어려운 다른 그렇죠. 분들이 또 5만여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고 또 연세들도 많으시고 또 후위를 기약할 수 없고 그런 것들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2000년대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님 때 그때 정상회담 때 이제 합의가 되어서 시작된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인데 또 이번에도 이 판문점 공동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께 다시 그 물꼬를 터서 2년 10개월 만에 하게 되는 그런 예. 행사입니다. 예. 이게 정말 그렇게 남북 정상 간에 만나서 합의해야만 이렇게 터야 할 문제인지 이게 인도적 문제라고 이 북한 측에서 나와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래서 인륜의 문제거든요. 인도적인 문제 이상의 문제이면 그 문제는 좀 정치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만날 수 있는 장이라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상시화, 정례화 이야기가 늘 이렇게 상봉 행사가 있을 때마다 거론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뒤에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먼저 오늘도 이제 일정이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또 일정이 좀 처음 이번에 들어간 일정들이 있잖아요. 네, 과거와 달리 오늘 점심은 이산 가족끼리 오붓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른바 객실 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 역대 이산 가족 행사 중에 이렇게 가족들끼리만 따로 식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차를 타고 북초로 넘어갈 때 다 내려서 입경 수속을 밟아야 됐는데 이번에는 남북이 합의를 해서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는 버스를 탄 채로 거기서 이제 통행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남측에서 내려간 89명의 상봉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3명이 90살을 넘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통일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일정들 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일정은 이제 잠시 뒤에 있고요. 일단 오전 10시부터 예. 시작이 됐습니다. 개별 상봉이 2시간 동안 먼저 진행이 되고요. 이 개별 상봉 시간에 서로 준비해온 선물들도 이렇게 교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개별 상봉 지나서 바로 객실에서 점심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개별 상봉이 3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그다음에 어제 했던 것처럼 단체 상봉 예. 이걸 마치면 이제 이틀째 오늘 일정이 끝이 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작별 상봉 그다음에 공동 중식 이건 다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는 시간이고요. 이걸 마치면 사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11시간의 만남을 뒤로 하고 상봉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예. 6차례에 걸쳐서 11시간 동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남측 이산 가족들이 올라가서 이제 만나는 거고요. 2차 상봉이 예정이 돼 있죠. 2차 상봉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똑같습니까? 네, 일정은 같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대신 이번에는 이제 북측에서 상봉을 신청한 83명이 같은 일정으로 남측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장소 역시 똑같이 금강산에서 이뤄지고요. 2차 상봉에 참여하는 우리 측 상봉단은 337명이 금강산에 와서 만나게 됩니다. 예. 예. 어제 행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되고 이게 좀 더 상시화되고 정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대목이었는데 어제 문 대통령도 이와 관련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산가족 문제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상봉 정례와 상시상봉 이런 말들인데요. 예. 지금 상봉 행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가족이 5만 명이 넘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1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정말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특히 생존자 가운데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기적인 상봉 행사는 물론 전면적인 생사 확인, 그다음에 화상 상봉, 고향 방문 같은 상봉 확대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그 취지대로 상시 상봉회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좀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꿈에 그리는 혈육을 만날 수 있는 장이 좀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금강산 면허소 자체가 올 처음에 돼서 550억 정도가 들어가서 우리 협력 기금이 들어가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렇게 예쁘게 지어진 건물, 그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 놓고 거기에서라도 만나는 게 북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가서라도 이제 만날 수 있게 상시적으로 서로가 연락만 닿으면 만나게 해주게 하자라고 해서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전혀 그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원래 합의한 대로 그 목적대로 금강산 면회소를 상시 면회소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하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꽤 많이 이야기가 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접촉의 기회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장벽을 없앤다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의 혜택인데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특별한 기술은 생각은 안 납니다만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라도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쓰는 핸드폰이라도 이산 가족들한테 아니면 북쪽에다가 한 100대 정도 위성폰을 주고 우리 100대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모일 모시가 되면은 와서 화상 통화라도 같이 좀 하자.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잼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못 쓰게 하고 있다가 한 몇 시간만 북한 당국도 풀고 하면 서로 그냥 그 자리에서 서로가 전화 통화라도 하면서 화상 통화가 가능하니까 뭐 그건 우리 자본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 이렇게 모바일 폰으로 줘서 뭐 몇백 대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뭐 예전에 보면은 뭐 저 대기업은 잘못 만들라고 수만 대를 폐기도 시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따지면 뭐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하면 기술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저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인데 너무 과거에 연연해 있고 좀 다른 방안을 좀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화상상봉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상시와 정리화 되려면 뭐 북측이 뭐 그 이산가족의 어떤 가족들의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관리가 좀 이런 얘기도 있던데 상시와 정리화 되려면 뭐가 좀 필요하다. 물론 남북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어떤 게 좀 이루어졌나 보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북한은 이렇게 생존에 있고 가족들에 대한 그 파악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데 한번 이미 벌써 파악은 했었는데 제대로 다 파악이 안 돼 있다 그러고 이게 주소지나 그렇게 잘 파악이 안 돼서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북한인데 아니 우리가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적이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고충들을 좀 있었던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더 좀 협력해서 서로가 찾는 게 실체가 정확하게 좀 되는 것이 돼야 될 거고 그게 되면 그게 맞춰 서로가 이제 가장 낮은 단계 서신 교환부터 시작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은 보면요.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탈북민들 이제 가족들이 이제 북한에 남아 있는 게 있고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송금도 하고 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북한 당국도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 정도의 남북한 관계 속이라면 이산 가족이 편하게 만나는 것 자체가 북한 당국도 이게 뭐 체제에 불안을 만들거나 할 수준은 이미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넘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빼고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생각을 해도 이제는 괜찮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4.27 남북 정상회담 때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번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좀 주최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상봉이 주최된 이후에 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이 이렇게 정례와 이런 상시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나가서 거기에서 또 이제 북핵 관련된 이야기 이외에 남북 관계 이야기에 대한 추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좀 더 한 단계 더 발전된 정례와 이야기도 언급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요? 분명히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협상 전략만 말씀드리면 제가 오해 안 하셔야 될 것이 이산가족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절박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또 문제는 국가적 대사로 있는 거는 북한의 핵을 비핵화시키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 남북관계 한반도의 평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께서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협상의 집중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봤을 경우에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부각시키기나 하게 되면은 이 비핵화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리거나 좀 약화될 가능성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적당하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는 뭐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우려가 돼서 너무 이산가족 문제를 거기다가 비중을 두는 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게 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였는데 이게 17일 날 아마 개소를 예정을 했었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북제재 관련해서 이 문제인데 과연 이게 대북제재를 훼손하는 거냐 아니면 거냐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도 뭐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보시기엔 이 문제 저희들이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거기 물질로 보면 이 전기가 들어가는 거나 기름이 들어가는 예, 예.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이 두 가지에는 걸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대북 제재는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의 층은 이제 유엔 결의를 통한 제재인데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재로 합의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미국이나 일본은 독자 제재의 틀 속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2016년에 가장 그 포괄적이고 깊숙하게 돼 있는 게 미국의 2016년에 이란하고 같이 포괄적인 대북 제재 그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거기에는 웬만한 물자들은 유류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북한과의 교역들은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체크를 하게끔 다 있는 부분들이 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거기에 이제 제재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입장이고 예. 특히나 그것을 그 주무인 행정명령을 받은 주무부서인 그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부와 다르게 외무부와 다르게 외교적 관계로 이걸 푸는 정무적인 관계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규정으로 풉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 규정이 어긋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용 절차에 따라서 그냥 그 제재 섹션을 걸어버리거든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 50억 불을 물어서 이란 제재를 해제하면서 유럽 같은 경우 50억 불을 물었거든요. 50억 불이라도 물면서 안 그래서 망할 기업들이 있던 거죠. 미국의 제재라는 그 정도로 강력한 제재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전력이나 에너지가 지원되면서 한전이나 여러 가지 뭐 제재가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혹시나 만에 하나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매우 긴밀하게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설득이 좀 네, 필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네. 했었고, 근데 최근에 좀 미국이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던 것이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별개로 볼 수 없다. 네. 이런 발언을 그렇죠. 했거든요. 이 제재가 있는 이유가 그냥 미워서 제재하는 것이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재가 부과된 거니까 그 틀에서 그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죠. 저는 국무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입장이 뭐냐면은 대화가 제재를 대체할 수 없다. 라고 말한 이제 이거 ARF 때 이후에 나온 국무부 대변인 성명인데 가장 미국이 대변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저는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화를 하더라도 제재를 넘어서거나 이 비핵화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사무소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그닥 긍정적인 입장은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미국은 거기에 입장이신 대해서 거죠. 굉장히 지금 그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뭐가 약간의 그 기대 네. 이 섞인 발언을 계속 하잖아요. 지난번 서신 교환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무슨 구체적인 어떤 그런 협상이랄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저도 그래서 로이터 통신 원문을 다시 한번 아침에 새벽에 꼼꼼히 예. 읽어봤는데 날짜나 이런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뭐 어느 시기도 없고요. 예. 꼼꼼히 읽어보니까는 그냥 most likely 해서 아주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이 이야기를 합니다. another meeting 또 다른 한번 미팅이 있겠냐 물으니까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는 그 이상은 나는 코멘트 안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늘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상회담 이후에 봐봐라.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핵 실험도 안 했지 않느냐. 북한하고 지금 관계 얼마나 늘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라서 제가 느낌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로이터 통신의 그 인터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보다 더 진전된 어떠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느낌은 별로 못 받고 지금 동력이 소실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정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크지 않느냐. 너무 큰 기대는 지금은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구구절 앞두고 시진핑 주석 방북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북중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고 미중 관계는 더 어렵고 그리고 북미 관계는 해법이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금 시기에 한 발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랬었죠.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도 또 찝어서 말한 것이 이제 중국이 뒤에서 이게 그걸 또 할까봐 좀 뭐 얘기했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또 한번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의 입장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린 짤막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예. 미국보다 한 발짝만 더 가까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원에 있을 때 시진핑은 김정은 위원장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사실은 없었습니다. 일단 미국이 아주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서부터 시진핑과 3번의 만남을 이제 허락하고 오라 그러기도 하고 해서 만나고 또 9월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 모습은 다시 말하면은 미국보다 한 발짝 더 가까울 정도만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전략적으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관계에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세게 강하게 부딪히게 되면 시진핑이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대국 굴기 중국몽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미국의 이 반발,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진핑 주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갈등이 붙었을 때 그 압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약간 뒤로 물려서 중국 측에서 약간 뒤로 물려서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조금 압박을 넣어서 이 미중 간의 갈등의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시진핑이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9월에 시진핑 방북이 한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게 저 생각입니다. 예, 일단 9월 9일,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 수립일 날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할 거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자, 북한이 이제 구구절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위성 사진에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그림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럼 실제적으로? 네, 일단 다음 달 9일은 아시다시피 정권 수립 기념일인데요. 또 70주년. 북한에서는 꺾어지는 해라고 하는 5년, 10년 이런 정주년에 예. 상당히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규모 행사를 벌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민간 상업 위성에 잇따라 이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은 지난 2월 건군절 때 그때 화성 15형, 14형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등장할지 여부가 관심인데요. 계속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폼페이오 장관 방북,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ICBM 같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 무기는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중 관계가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이 핵 개발, ICBM 개발에 열중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시진핑을 불러놓고 또 그런 것들을 꺼낸다는 건 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구절 준비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지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셈법이. 지금 연일 그 노동신문이라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북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5개년 전략 목표를 완성하자. 이게 지금 연일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 현지 답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이었나요? 그 삼지연 가가지고 또 좀 다들 돌아보고 예. 있는 그런 맞죠? 상황이 예.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건군절 행사가 아니라 정권 창립 이제 70주년이라 그렇다면 볼 때는 이제 군사력의 위력을 보이는 쪽에 그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미래 계획, 경제적인 그 성과 이런 것들에 좀 맞추게 된다면 동원 규모나 이런 것들은 크게 할지라도 굳이 군사력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는 행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리고 크게 그런 군사력, 외부적으로 우려하는 ICBM이나 그런 것에 대한 열병은 없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걸 저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 한 달 한반도 외교의 분수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이승국 정치부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